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지난 22일은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에서도 이날이 공식 기념일이 된 걸 축하하는 행사가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건과 앞치마까지 하고 직접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불법 발사한 북한이 9.19 합의에 따라 철수하거나 폐수했던 최전방 감시 초소, 즉 GP를 모두 복원시켰습니다. 이에 맞춰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 부르는 우상화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끝난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제가 보니까 감사를 표했고 네네. 또 아쉬움이 크다. 네. 근데 다 모든 게 본인의 부족 탓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게 우리의 그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런 목적의 것은 계속 진행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한 또 축하의 뜻도 전했어요. 네, 부산이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아쉽진 않았을 텐데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조금 운이 없었다. 왜냐하면 2025년 내후년에 엑스포가 어디서 열리느냐? 오사카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엑스포가 2030년에 또 부산까지 엑스포를 한다. 이러한 그 약간 반감 같은 것들, 약간 견제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2030 엑스포가 단순한 엑스포가 아니고요. 사우디는 지금 뭐 인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의지와 그 필요성이 우리는 뭐 그냥 월드컵도 했고 올림픽도 했고 이번에 엑스포까지 하면 명실상부한 뭐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이런 정도인데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저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하나의 절박한 수단이었다. 이런 점이 좀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인 노력보다 뭐 경비나 뭐 돈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그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될 줄 알았거든요. 부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득표가 좀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정확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정 운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분가량 진행된 이 담화의 마지막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가 된 강력한 파트너가 된 사우디 리야드의 이 개최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계속 돕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오겠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23일에는 일본도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했고요. 미국의 하원도 12월 6일 한국계죠. 영김 의원의 주도로 기념일 선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22일이 왜 김치의 날이냐면 11가지 재료가 모여서 22가지 효능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 됐는데 미국 하원에서 12월 6일에 김치의 날을 지금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미국 하원이라고 그래서 특정 주의 의회가 아니라 연방 하원이란 말인가? 그러니까요. 여러 번 다시 봤더니 연방 하원이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에서 김치의 날을 이제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하는 건데 12월 6일에 이게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을 안 할 예정입니다. 표결 없이 바로 이제 통과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11월 23일에는 도쿄 신주쿠,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에서도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선포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김치가 점점 더 그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6일 날은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서 결의안은 그냥 통과되는 거고요. 23일에는 도쿄 신주쿠의 그 유명한 거리 하라주쿠에서 이날을 그 일본에도 공식 기념일로 한다는 그런 잔치도 열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2일 그날 해외 순방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귀국 후에 열린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두건, 앞치마, 그리고 고무장갑까지 직접 끼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직접 김장을 담갔는데요. 그 모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나눔과 봉사의 국민대통합 김장 행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저기 코엑스의 그 공연, 그 대공연장이었는데요. 자, 이런 그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깜짝 놀라게 지금 윤 대통령이 두건, 그 오른쪽에 이제 김건희 여사, 연의 그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한 김장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인사를 나누고요. 어디로 만드는 거야? 어? 어우, 잘 만들었네. 이거 집어서 드려. 오, 진짜 맛있네. 네, 김장하면 겉절입니다. 어린이가 물론 직접 만들지 않았겠지만 그 만들어진 김장 겉절이 그 쌈을 윤 대통령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셨어요. 저 사진이 도하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죠. 자, 이런 행사는 전국 등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탈북민, 청년, 노인, 외국인, 그 노동자 등 해서 각계각 증인사들이 함께 참석을 했죠. 뭐 대통령이 김치찌개도 잘 만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겨울하면 김장 아니겠습니까? 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한민족의 거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김장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으며 심지어 제 생각에는 북한에도 김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죠. 그다음에 미국에 사는 중국에 사는 그 어디에 사는 동포들도 다 김치 담가 먹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더 있도록 재료를 배추는 파주에서 마늘은 의성에서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뭐 괴산에서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의 그 재료들을 모아서 김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김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모인 사람이 4,5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김치가 170톤이 넘는다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소외 계층한테 전달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담근 김치를 기부 트럭에 싣는데도 함께 했고요. 한 어린이가 만든 김치를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받아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합과 나눔의 김장 그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서 또 일정 기간 숙성을 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이웃에 대한 이런 따뜻한 배려와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습니다. 김치 맛은 식당마다, 심지어 집집마다 정말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다양한 재료, 소재와 손맛이 어우러진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료들이 예. 전국 각지에서 다 이게 모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치가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서 맛을 형성하는 건데 그 다양한 재료들의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서 전국 곳곳에서 이 재료들을 따로따로 모았다는 거죠. 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그거 양념을 버무리면서 윤 대통령이 전국의 양념을 묻히듯 국민 통합하고 함께 나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김장을 다 담근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트럭에 그걸 싣는 그런 일도 다 같이 했거든요. 네. 트럭에 실으면서 이 김치가 이제 전국으로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배송과 함께 통합과 화합과 나눔의 의미도 함께 확산되길 기원한다.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온 가족이 김장을 담가서 그 독을 마당에 붓고
연탄 100여 장을 들여와서 담 밑에 쌓아놓으면 겨울나기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던 추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 보시죠. 가랑잎 떨어지는 가을의 네, 소리. 월동 대책에 관한 그 대한뉴스의 장면을 보고 계신데 저렇게 스산한 날이 되면 덕수궁 돌담길 같아요. 그 당시의 모습이니까 수십 년 전 모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자, 연탄, 집게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월동 대책에 저거 만전을 기할 것을 잘 맞춰야 제시하면서 됩니다. 고온 사기 양양과 자활체계 수립 그리고 전투력의 강화 등 굳은 임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막사로 유명한데 그거와 딱인 게 바로 저 김장인데 저 김치를 먹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자, 저때 모습이요.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보릿고개.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한자말로 춘궁기, 봄에 보리싹 나올 때까지 이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인데 그 고개 넘다가 정말 많은 우리 선조들 돌아가시고 했죠. 그게 바로 정부의 중요한 월통 대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요. 겨울나기 하면 두 가지였어요. 김장하고 연탄. 그런데 조금 전에 저 옆에 보이는 게 월동 대책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고관이 누군지 봤더니 정종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73년에 뭐 하셨었나 봤더니 청와대 정무 및 그 새마을 담당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영세민 월동 구호 대책 보고서를 갖다가 그 쓴 건데 저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구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취로 구호가 있고 무상 구호가 있고 그런 그다음에 이제 영세민이 몇 명인지 저기 나와 있던데 23만 2천 가구에 106만 명을 영세민으로 이렇게 취급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절기 여름도 힘들지만 겨울은 진짜로 그 없으신 분들한테 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로 힘든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고서 내용을 쭉 보니까 동절기에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종택 그 장관이 저런 글씨를 직접 쓰고 했다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저렇게 한자로 손으로 직접 썼던 보고서도 추억입니다. 1960년대에 청와대에서는 월동 준비 문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에게 김장 담그기 하사금을 준 기록도 있다고 하네요. 예, 관련 기록이 손으로 쓴 게 지금 남아 있는데 개인 월동용 김장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와대 근무 직원 541명에 대하여 하사받은 160만 원으로 1인당 3,000원을 균일 보조하였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5인 가족 김장 비용이 8,00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3,000원 지급했으니까 5,000원 부족하잖아요. 5,000원은 나중에 따로 활동비로 지원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당시에 또 청와대 경내에 농장이 한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컸네요. 그래서 그 농장을 다 분할을 해가지고 각 직원별 텃밭 개념으로 다 그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소출을 가지고 직접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또 업무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다 김장 사 먹지만 불과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김장을 가지고 정부와 가정이 저렇게 그 중요하게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렇게 월동 대책에 부산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에서는 연말의 전운이 아주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켜놓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그중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 신중한 지금 입장이죠? 글쎄요. 일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저와 같은 탄핵안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심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른바 그 노조법 개정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3법도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사실은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리적으로 이런저런 기존의 우리나라 그 법 체계에 네.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들을 법학자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법률가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엑스포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분주하셨겠지만 이제는 이 노랑봉투법과 방송상법에 대해서 과연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결정할 시간이 이제 온 것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서 신중을 기하고 왜 거부권을 행사한지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근거와 그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의미가 중요하죠? 교원노조법이 작년 5월, 2022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타임오프예요. 타임오프가 뭐냐면은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그 교원 노조의 전임자들이 그 무슨 자기 맡은 일을 뭐 그 학생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노조에 전임을 해도 그 시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것과 관련된 이 법이 이제 그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시행령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시행령을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노조는 사용 인원, 보수 총액 이런 거는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노조 전임자들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건설 노조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조들도 회계 투명성을 그 보장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엑스포 관련 담화가 있어서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는 여기서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5년 전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하거나 폐쇄했던 최전방의 초소조, 이른바 GP-11곳을 다 복구시켰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미국 곳곳을 찍었다는 주장은 되풀이되고 있는데 사진은 여전히 한 장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에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 조치에 대한 보건 조치를 감행 중입니다. 네, 이 주제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군이 24일부터 GP 재건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11곳인데 모두 거의 다 복구가 돼서 재무장을 한 상태죠, 지금? 뭐 사실 24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11곳이 이제 다시 복구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무반동 총이라고 해서 이제 탱크랑 잡는 그런 총이랑 사신고사기관총. 근데 이게 북한이 보도하기는 신형 장비들을 넣을 것이라고 국방부 국방성 성명이 나왔는데 이게 다 80년대 무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살상력이 크고 장거리 사격 능력이 있어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 사진들은요, 우리 측에서 야간 열상 장비죠. 그걸로 찍어서 지금 보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마 여발한 듯이 그렇게 복구를 했다고 봐야 되고 네. 우리가 찍을 걸 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무기 반입 자체가 엄격히 금지됐던 JSA에서는 북한군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이 총알까지 다 장탄한 채로 경비를 서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 이것도 일부러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그 9.19 합의에서 그 안에서는 총을 안 차게 돼서 무전기만 들고 다녔는데 이제 권총을 찬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소총도 일부 예, 보인다고 소총은 그래요. 이제 먼 데서 좀 장거리고 앞에 있는 데서는 이제 권총을 차고 다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어쨌든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5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말씀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재건을 시작한 GP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맺었고 그때는 폭파도 하고 폐쇄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 당시 파괴 후에 GP 22곳에 대한 합동 검증을 했는데 그 모습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본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 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이번에 복구된 GP 11곳 중에 10곳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우리 GP와 평균 한 1km 정도인데 뭐 600m, 뭐 700m, 500m 그냥 지척에 있어요. 뭐 고성군에 있는 건 한 580m가 떨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저 때도 이제 무슨 말이 많았는가 하면 북한군 GP가 우리보다 한 2.5배 숫자가 많습니다. 저 숫자가 지금 거리를 표시한 겁니다. 예, 저거는 이제 거리를 표시한 거고 GP가 이제 그때도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은데 똑같은 숫자로 11개씩 폭파하고 제거하는 것이 맞느냐는 군 지휘관들의 이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저거 이제 제일 짧은 거리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580m, 그다음에 6천원에는 600m 정도가 되고 그래서 1km 정도가 된 것이 거의 20곳이 돼요. 북한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에 여기에 이제 저 사신고사기관총이나 무반동포나 중기관총들을 배치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북한이 이런 것을 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돼 있었던 거고 사실 뭐 혈역 중지를 한계 조항을 했을 때 뭐 저도 방송에서 말을 했지만 북한은 아마 전면 파괴라는 무기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장 짧은 거리가 자막에도 나왔지만 580m인데 이 정도 거리면 부르면 들리는 거리입니다. 불리면 들리는 거리고 뭐 육성으로 들리는 지척이고 자 이게 위험한 이유는 해안포로도 때릴 수 있고 SLBM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치명적 사거리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치명적 사거리인데 이제 SLBM 같은 거를 여기에 그런 고가의 무기를 쓸 일은 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포도 쏠 수 있고 어쨌든 사신고사 중기관총 같은 것도 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최전방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요. 북한의 이런 행태에 당연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에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보건조치를 감행 중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보건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북한의 이런 도발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윤 대통령도 우려했듯이 땅굴 또 각종 비정규 전술을 이용한 이른바 하마스식 도발 때문입니다. 그 기술 원조를 해준 게 북한이라는 얘기였죠. 또 9.19 합의는 북측의 GP 복구로 사실상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의 입장이고 사실은 9.19 합의를 누가 먼저 깼느냐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포사격 훈련 등 대규모 도발은 한 110차례 그리고 포문 개방이나 갱도 바깥으로 진출시키는 게 한 3,600회 정도 북한이 위반해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하면서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이제 거의 난도질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쨌든 한계 조항, 딱 한 개 조항만 공중 감시 능력 강화하는 것만 딱
효력 정지, 폐기도 아니고 정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북한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조항을 파기한다 그러면서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솔직히 맞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뭐 우리 네.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 경기도 뭐 접경 지역, 강원도 접경 지역 군민들의 어떤 생사가 갈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뭐 북한이 김태호 차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의도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구태여 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정찰 위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만리경 1호가 이번에는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펜타곤 본부 오각형 건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찍었다. 이렇게 북한 매체가 주장을 했습니다. 조중TV가 연일 군사위성 촬영 목록을 방송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사진이 없어요, 아직도. 뭐 김정일이가 3번 남아 찾아갔고 거의 매일 보고를 받는다 그래요. 얼마나 지금 김정은이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버지니아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서 뭐 미국 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한쪽도 포착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노폭 무슨 해군 기지도 다 찍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시간은 어쨌든 거기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네. 그것은 뉴스에도 다 나오고 사실 다른 위성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구글 치면 나옵니다. 구글 치면 다 나오거든요. 정치인 말대로 예. 구글 치면 나와요. 더 째째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렇게 올라가자마자 사진 찍어서 보내는 위성은 없다. 다 조종하고 다 날개 펼거펴고 지구를 향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진을 찍는다는데 그럼 사진을 내봐. 근데 사진을 내놓지도 않거든요. 사진 내놓는 방법은 간단해요. 해상도를 없애려면 이렇게 흐리게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저렇게 하는 거는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 신념과 사기를 올려주자는 목적이 더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특보님 말씀하신 대로 버지니아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국 또 영국의 핵항모들을 찍었다는 주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산의 칼빈센 항모대와 동일한 그런 주장인데요. 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개략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데 사진은 안 나온다. 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찍는다는 게.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는 주로 내부의 국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핵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한 척이 있다는 건 다 뉴스에랑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북한이 찍었다고 한들 그것을 사실은 좀 자기네가 신빙성을 올리려면 해상도를 낮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도 믿겠는데 저렇게 보여주진 않으면서 뭐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는 것처럼 김정은이 저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두고 열렸던 유엔 안보리의 긴급 회의 예상했던 대로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 러시아 때문인데요. 북한은 오히려 북한 정찰 위성만 문제를 삼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김성 뭐 사실 제 후배이기도 한데 네. 김성춘 유엔 대사가 그럼 뭐 위성을 투석기로 쏘냐 이렇게 약간 유엔을 조롱하는 듯한 쉽게 말하자면 네. 위성을 새총으로 쏘냐 이 말이에요. 새총으로 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보리에 거듭되는 결의 위반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황중국 대사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새총이나 이런 걸 쏘란 말이냐 투석기로 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유엔을 조롱까지 하면서 저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해서 비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가 못 나오는데 참 유엔도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안보리도 저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뭐 저 지금 김성 유엔 대사 정찰 위성은 미국 위협 때문이다. 저 소리를 미국 위협 때문이라는 소리를 지금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소리거든요. 정말 이제 지칠 법도 없다는 레퍼토리예요. 그냥 계속되는 레파토리입니다. 네. 자, 이제 김주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존귀하신 자제분 뭐 이랬죠. 그런데 난데없이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 됐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성공 발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언한 방송이 보도를 한 건데 이제 각 도당, 각 군단 사령부, 병정 사령부에서 하는 강연의 도중에 샛별 장군 이야기가 나왔고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건 북한 매체에는 나왔는데 북한 매체에 공식적으로 샛별 장군이라는 것이 나온 건 아직 아니고 미국의
방송 매체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여러 곳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VOA 보도인데 예, 정확하잖아요, 비교적. 뭐 비교적 정확하고 RFA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비교적 정확한 거고 크로스 체크를 한 거니까 어쨌든 저 방송 들으면서 참 저것도 4대로 가는가 보다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저 고영한 특보께서는 좀 한숨 쉬셨지만 네. 어김없이 4대로 가는구나 그런 그 한숨이시겠어요. 그리고 북한 간부들도 역시 그러다가 여자 최고사령관이 오는 거 아니냐, 그 최고사령관을 모시는 거 아니냐, 이게 다 한숨 섞인 목소리거든요. 참 왜 이 21세기 광명세기에 저런 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저런 대대로 세습하는 왕국 같은 걸 만들어 놓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다 이제 10살짜리 샛별 여장군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탄식이겠죠. 네. 과거 사랑하는 자제분부터 존경하는 자제분까지 북한 매체 속에서 점점 호칭이 승격이 됐던 모습 다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국방과학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과학자, 전략핵무기 부대 전투원들은 국마국 핵무력 강화에서 중대한 미정 결여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던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현명한 결심과 탁월한 용도력으로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차기 지도자를 샛별이라고 부르는 건 정말 오랜 전통입니다. 제가 기자였을 때 중국의 후진타오가 60대 중반이었는데 중국 신문이요. 샛별 등장하다. 이렇게 해서 참 60 중반의 샛별이구나. 나는 샛별 되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김정은도 어린 시절에는 이 샛별 장군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샛별 장군으로 불렀고 김일성도 처음에는 샛별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샛별을 왜 이렇게 좋아하죠? 샛별이 원래 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샛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데 어쨌든 샛별이 뜨면 영명하신 지도자가 나오신다. 네. 뭐 이런 게 북한 선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자제분으로 가다가 이제 샛별이 된 거예요. 샛별이 된 거죠. 자,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있죠. 인민군 대장으로 승격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후계 구도에 등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당 경공업 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경공업 부장을 하다가 결국은 김정 오빠가 죽으면서 인민군 대장으로 되면서 과도기 때 후계자 반열에 올랐다는데 김정은한테 모든 것이 넘어간다면 이제 다시 뒤로 숨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북한에서는 군부에 대해서 후계자를 할 때 군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요, 이 샛별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1번, 2번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1번, 2번인데 북한은 좀 달라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2번 동지라고 불렸습니다. 북한에서 1번, 2번의 호칭,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1번, 1호 열차, 뭐, 1호 뭐, 행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라는 거는 간단한 게 아니죠. 두 번째라는 소리인데 저게 공식으로 2번 동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북한 간부들 속에서 2번 동지가 김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김여정이가 뭐 저기 알려진 것과는 달라서 어쨌든 좀 뭐랄까요 아주 김여정에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런 관념들이 북한 간부들 속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기에 나온 그 전문가 얘기 중에 어리지만 통쾌하고 맵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고 북한에서는 맵짜다는 게 맵고 짜다는 뜻인가요? 맵짜다는 아주 아주 칼같이 아주 뭐 똑똑하다는 의미도 있고 칼같이 좀 뭐 제대로 한다는 소리 듣고 뭐 맵짜다는 건 어쨌든 뭐 여기하고 의미는 비슷한데 어쨌든 여성으로서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맵짜다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성 백두혈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 아직 뭐 확인이 전혀 안 된 얘기지만 어쨌든 자꾸 김주혜 하는 게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후계 구도가 이르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호칭 변화를
또 그게 밖으로 보도되는 걸 용인한다는 건 네. 중요한 대상으로 이미 부상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미국 방송들에서 나온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제까지 존경하는 대열에까지 올라온 거 보면 후계자로 낙점된 거는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성이 나왔을 때 나이도 너무 어리고 여성이니까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 정도면 50% 수준은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경희는 그 경공업 부장으로 갔다가 이제 남편 장성택의 그 비극적 죽음으로 예. 연금이 됐다, 뭐 죽었다, 별의별 소리 다 있는데 김경희의 지금 현재 위치나 위상은 어떻게 된 걸로 파악이 됩니까? 뭐 김경희는 아직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직도 사망을 했으면 사망했다는 부고가 나오겠는데 부고가 아직 안 나왔고 뭐 그 이 대에서 김일성 다음 때에서 거의 유일하게 활동을 한 뭐 김정일 사망 후에 그런 김경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김경희가 아무래도 사망을 했으면 북한이 크게 부고를 내고 김정은도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여러 군데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경희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김정은에게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고모뻘이니까 예. 백두혈통 여성이지만 좀 물러나 있다지만 예. 김여정은 젊잖아요. 예. 김주애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북한의 급변 사태, 예. 뭐 1호의 이제 부재나 고리 이런 급변 사태가 올 때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카드는 김여정 아닙니까? 물론 김한솔 얘기도 나오지만요. 뭐 김한솔 쪽은 아무래도 서방 쪽에서 좀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뭐 김정은이가 이제 뭐 정말 내일이라도 산만한다면 김여정이가 잠시 바톤을 이어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후계자가 김주애가 맞다고 한다면 후계자가 크면 클수록 김여정은 지위를 뒤로 숨겠죠. 네. 왜냐하면 두 명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태양이. 어쨌든 김여정이 일정한 역할을 하리라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주애가요 10살이고 지금 만약에 이제 유고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는 뭐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인해서 김정은이 뭐 쓰러지거나 예.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김주애가 옹립되는 사태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뭐 김주애를 옹립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자가 저렇게 샛별장군이라고 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한테 당정군 내리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김주애를 중심에 놓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김여정이 일정한 정도로 수렴 청정을 만약에 내리나 뭐 아니면 아주 가까운 시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김여정이 수렴 청정을 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만약에 김주애에게 인민군 대장을 붙여주게 되면 북한 군부에서 아무리 뭐 똥별 어쩌고 하지만 인민군 대장 간다는 거 아닌데 그러면 원로 군부의 인사들이 반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처음에 김정은이가 됐을 때도 인민군 대장을 할 때 무슨 28살짜리가 대장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용호 총참모장이랑 숙청하고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숙청하면서 그것이 쑥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칼 앞에서는 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는 대장 계급장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을 거다. 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샛별여장군에게 정말 양쪽 4개 네. 무거울 텐데 네. 그 별이 달릴지요. 네. 네. 고영환 특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